하겠습니다. 그 저번 주에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품을 조형 분석하는데 회화, 벽에 걸려 있는 평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양화야 서양화 상관없습니다. 사진까지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는 사람의 그 각도에 따라서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입체적인 거는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이제 프렌테이션을 하려면 어차피 사진을 가지고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내가 만든 자료와 내가 보는 거와 또 기존에 있는 비평가들이 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조각과 건축 같은 거는 배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품을 선정할 때 꼭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면 먼저 내가 한 두세 가지를 이렇게 서치를 해보고 인터넷을 쳐보면 풍부한 자료가 있는 것이 있죠. 그 자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 그 작품에 대한 비평, 소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작품에 대한 작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작품 작가가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의 시대와 제작 연도가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비평을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작품도 누가 그렸는지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상 뭐 누가 그렸는지 모른다 이런 거는 배제하시고 그렇게 찾다 보면 명료하게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명료하게 정리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학부에서 보고서를 쓰는 건 90%가 자료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찾아서 그걸 정리하는 거죠.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듯이 여러분한테 폼을 주지 않습니까? 순서를 주고 들어가야 내용을 정리를 한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드래그를 하거나 뭐 워드를 쳐서 그 내용을 일단 저 사이사이에다 집어넣을 거를 한번 가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저기에 있는 자료가 충분한 건지 뭐가 빠져 있는지 그러면 그런 걸 좀 더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자료가 이미 일단 확보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 더 좋은 거라면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좋은 내용이라는 것은 작품 해석을 너무 사무적으로나 너무 어렵게 한 것이 아니고 뭐 우리 수업에 맞게끔 본인의 어떤 감상에 맞게끔 그 내용들이 잘 정리된 글들이 있다면 그런 걸 카피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뭐 하루 정도 여러분이 한 두세 개의 작품 대상을 찾아보고 자료 조사를 해본 다음에 쉽고 그리고 정리하기에 용이하고 좋은 글들이 있는 그리고 사진이 매우 중요하죠. 작품 사진이 있고 그리고 더 좋다면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감성에 맞는 그런 것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보고서의 포션의 한 6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를 찾아라.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작품을 정하고 작가를 찾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이름을 안다면 우리가 그 시대의 시대성을 찾을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관련 비평가들의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정의 이후에 그 내용의 개념을 설명하죠. 개념. 그것이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믿을 만한 예를 들어서 뭐 비평가라든가 그리고 그 뭐죠? 큐레이터
뭐 이런 사람들 또 학습 논문 그리고 뭐 사전도 뭐 그 미술학 사전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찾아서 우선 객관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품 소개고요. 그 비평가의 내용을 잘 엮어서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조형 분석을 하는데 조형 분석은 뒤에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느낌을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느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레퍼토리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앞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4줄, 5줄 쓰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자기의 동감 부분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것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 보고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쓰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레포트예요. 감상문이 아니죠. 내가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나열한 것을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감상을 쓰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느낌이죠. 이제 뭐 작품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시대를 설명하다 보면 관련 인물들을 설명하게 되죠.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라파엘로의 이제 그리스 신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인물에 대해서 쓰고 르네상스에 대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 있는데 그중에 라파엘로의 그리스 신전을 왜 내가 발표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그 그림을 좋아서 내가 그 그림에 대한 막연한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그 르네상스 시대에 관심을 갖는데 르네상스 시대라는 건 종교 시대 이후에 어떤 인간 문해 운동 복원을 위한 어떤 그리스 시절과 그리스 시대의 위대한 인간들의 철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인간들이 다시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혁명적인 변화 시기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에 그것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신대륙의 발견이라든가 해부학의 발달이라든가 그리고 원근법의 발견 뭐 이런 것들로 과학적인 어떤 기반이 이루어졌었다. 그중에 원근법이 적용된 명확한 그림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각선 구도죠. 이렇게 대각선 구도의 핵심은 뭐죠? 우리가 길 같은 데 가다 보면 전봇대가 있죠. 그리고 지평선 위에 꼭지점, 소실점을 향해서 똑같은 전봇대의 크기가 일정 비례대로 적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같은 건데 화면에서는 큰 것부터 작아지면서 우리가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원근법의 개발이죠. 여기서 보면 대각선 구도고 이 근경, 중경, 그리고 저 밑에 원경. 그리고 이 대각선 구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 소실점을 향해서 집중감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 화면 안에는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구도를 짤 때 이 화면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어떻게 집중감 있게 정리할 것인가. 그것은 여기서 보면 이제 대각선 구도와 그리고 이열 나열인 수평 구도 많은 사람들을 두 줄로 나열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게 있고 리듬감이 있고 안정감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사례를 드렸지만 이런 비슷한 구도가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나오죠. 12명의 제자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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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세그멘트가 돼 있고 그것이 수평 구도고 그 뒤에 그 지배 모양이 이제 그 원근법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단순히 우리가 구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구도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반은 아트, 반은 디자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술관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라파엘로의 작품이 왔을 때 미술관 가서 그걸 보면서 그 시대를 이해하고 이 사람의 특징과 그 작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디자이너의 어떤 품격을 높여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구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형을 하는 데 있어서 조형의 원리와 조형의 요소, 원근법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화면 안에 여러 소재를 넣고 스토리를 넣어서 그거를 구성하는 거죠. 배치하고 어떻게 포인트를 줄 건고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조합하는 것이 구도인데 그 구도 중심의 조형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와 이제 그 원리와 요소를 이쪽에다 놓고 오른쪽에 그 로펜스의 구도 중심을 쭉 놔서 내가 보고 이것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각선 구도고 수평 구도가 있고 뭐 그런 거면 그냥 체크리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쓰는 거죠. 한 줄 한 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두 줄의 수평 구도를 기본적으로 해서 안정감을 주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라파엘로의 이제 치밀한 계산 아래에 그려진 상상화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균형적이고 반복이라는 건 똑같은 크기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모여 있고 흩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반복되는 것 안에서 리듬감, 그러니까 화면이 굉장히 대각선 구도이고 정형적인 딱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화면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 것 같아요. 현장감이 있는, 마치 그 우리가 요즘에 카메라로 그 비디오 동영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훨씬 감동이 크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 1점 서실을 사용해서 집중감을 주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화면 안에 거리감, 그리고 그 앞에 리듬감, 그리고 전체적인 많은 것들을 수평 구도와 대각선 구도를 이용을 해서 안정감 있게 구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 틀 자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혼자 쓰기에 어려우니까 이런 글들 여기에서 뭐 제일 좋은 건 균형과 반복을 통하여 조화감과 산만하지 않은 집중감을 느꼈다라는 이런 문구를 찾으세요.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여러분 잠시만요. 그 어, 다른 학생의 그 제가 보여줬다라는 건 A 플러스를 받은 학생들이겠죠. 한번 봅시다. 그 김봉도의 기방쟁이 증후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학생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뭐
조선시대 후기의 시대 배경을 얘기하고 김홍도와 그 사람의 시대성, 방향성,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비평가들의 소개, 조형 분석, 느낀 점. 제가 그 목차를 정해놓은 것대로 진행이 됐고요. 뭐 글은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 레이아웃도 좋고요. 배경도 깔아서 어떤 내가 그 한국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그 문예분기 정조시대를 얘기하죠. 영정조시대. 그때가 조선시대 두 왕이 탑5 안에 드는 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외에 영정조도 훌륭한 성군으로서 그 시대가 매우 그 정약용 그리고 저 수원 성 건축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이루어졌죠.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뭐 뭐 이렇게 화가들이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화풍을 구사했는데 그 시대에 이제 그 어떤 각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김홍도와 이제 김홍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있죠.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키는 등 조선 고유의 느낌을 만들었고 한국화의 발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이런 문구가 혹시 학생들이 쓰기에 조금 부담스러우면 그런 글들을 잘 찾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발췌하시고 단지 그 만약에 그 발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일단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문구 정리, 문맥의 정리는 최소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방제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체크리스트를 했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림을 딱 3개로 설명을 한 겁니다. 3가지 구도로. 그래서 이제 역동성, 원근값, 리듬값 이 그림을 그렇게 분석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정광형 구도죠. 수평과 사선 구도를 위해서 정광형 구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학생이 이제 그 지금 보면 이렇게 휘었는데 지금 요거가 그 이 학생이 그러니까 교수가 이 학생이 만약에 지도를 받았으면 제가 이걸 그냥 하나로 정광형 구도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평 구도와 사선 구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체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이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림을 딱 놓고 누구누구의 작품인데 보고서 말고 그냥 밑에다 댓글 자기가 생각할 때 수평구도 뭐 수직구도 사선구도를 써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큰 차이가 교수랑 학생이 보는 관점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이걸 가지고 자기가 체크리스트를 한 거죠. 근데 저번 주에 그러니까 교수가 이걸 지도하는 건 2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툴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을 학습시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그것이 맞느냐 틀느냐라는 부분보다 이 보고서의 흐름을 저는 더 중요시 할게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자기가 이걸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한 3가지 키워드로 분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정도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고요. 자, 이게 뭐 우연치 않게 동양화 그림이 많은데
자,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요것이 뭐 이 학생 레이아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의 완성도 이런 거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너무 진하고, 그리고 조금 바탕을 색깔을 깔아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그 한국화를 발표해요. 이건 좋은데 페이지 레이아웃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림도 크기가 들쑥달쑥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저 같으면 거의 크기를 맞췄을 것 같습니다. 높낮이 정도는. 그리고 작가 소개. 그림을 요만하게 넣는 것보다는 전체로 넣고 설명은 따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대각선 구도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각선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수평 구도와 사선 구도 그런 거죠. 그리고 호선 구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대각선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고요. 수직 구도와 사선 구도를 같이 썼다라는 얘기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운동감이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직과 사선이 있으면 상승감과 그리고 사선은 움직임, 운동감, 그리고 역동성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이 그림을 설명하는데 그 두 가지 요소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쓴 거고요. 세 번째 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품을 찾았는데요. 음,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해가지고 뭐 그 근대 그림인데 우리가 여지껏 그 시대 구분에서 약간 벗어난 그림입니다. 그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낭만주의라는 장르는 우리가 이번에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작품의 배경, 혁명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왜 주제로 삼고 있는가에 대한 작가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학생들을 다 제가 좋은 점수를 줬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도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도를 해서 그 루펜스의 구도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카톡을 통해서 간단한 글로 이미지와 글로 체크받으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 복잡하죠. 지금 설명이 삼각형 구도, 수평 구도, 사선 구도, 뭐 그리고 율동감을 위한 비슷한 크기의 어떤 변화 이런 거죠. 이렇게 사과 배열 같은 거 할 때 중심에 인물을 놓고 하나만 달랑 있으면 부족하니까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해서 약간 삼각형 구도죠. 이거 자체도 기본적으로 수평 구도가 깔려 있고 그리고 아웃포커싱하고 여기도 약간 구름도 삼각 느낌으로 칠했죠.
삼각형 구도는 안정감과 상승감, 운동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집중감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각형 구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화면 레이아웃을 잡았다. 그리고 대칭적이지 않고 그 비대칭적인 균형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중앙에 메인을 두고 옆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색깔의 명도의 차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루펜스의 구도에서 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여기서 보면 밝은 거는 그 동양화의 원근법에서 보면 이건 반대지만 가까운 것은 어둡게 칠하고 멀리 있는 건 약하게 칠해서 원근법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주인공은 밝게 칠하고 다른 부분은 어둡게 칠했죠. 그럼으로써 어떤 그 비대칭 구조에서도 어떤 밸런스를 맞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소 복잡하지만 삼각형 구도와 수평 구도와 반복 그리고 색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이 그림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학생의 방향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 한 학기에 이런 공부를 완벽히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분이 나중에 이번 주에 진행하면서 그것만이라도 체크리스트를 저하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